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과 경제학 인문이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된 이범웅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 경제학 인문 시간에서는 말 그대로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제 할 텐데요. 강의를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해가지고 강의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도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제 강의를 듣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어 시스템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강의 자료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도어 시스템에는 이제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겠죠. 주차별로 이제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필요한 강의에 필요한 뭐 강의 계획서라든지 또는 강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강의 자료에 해당 과목의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과목명은 경제학 입문이고요. 그러면 이 경제학 입문을 경제학 입문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 입문은 이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학 관련 또는 경제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경제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경제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이걸 조금만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소비의 법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경제 현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 재화 서비스의 생산, 교환, 소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뭔지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걸 갖다가 뭐랄까요? 좀 확실하게 살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저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를 갖다가 소개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그런 학문이 경제학이다. 요즘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뭔가 실생활에 또는 우리의 사회생활에 뭔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했을 때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주체,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이니까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 주체를 크게 이제 가계 또는 개인, 그리고 기업, 정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 주체들은 이제 끊임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선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욕망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경제적 자원,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 자원의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시간에도 배웠을 테고 뭐 멀리 올라가면 중학교 또는 뭐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쉽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경제 주체들의 선택은 경제 활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경제 주체들 굉장히 많죠. 그런 다양한 여러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어우러져 가지고 경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경제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경제 주체는 선택을 하고 그걸 이제 경제 활동으로 표출하는 주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계는
주로 이제 소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라고 또 칭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업은 주로 생산 활동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생산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주체 정부는 소비 활동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활동을 공공경제 활동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게가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느냐, 생산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로 소비 활동에 참여한다. 그래서 소비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만 하느냐? 아닙니다. 소비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로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소비 활동 그리고 생산 활동을 뭐 어떤 게 더 많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튼간에 두 활동을 모두 다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공공 경제 활동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체, 가계와 기업, 이렇게 이루어진 경제를 보통 이제 민간 경제, 시장 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정부 부문까지 어우러진 경제를 국민 경제 또는 한 나라의 경제, 나라 경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부문까지 보유한 경제를 국제 경제다라고 이제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목표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경작 입문 시간에는 제약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요. 경작 원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는 이제 그뭐 제약하의 목표 극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목표가 있는데요. 경작에서 미리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즉 가게 또는 개인이 되겠죠. 소비자의 목표는 만족감의 극대화이다. 소비 활동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 그것을 갖다 이제 효용이라고 유틸리티 영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효용 극대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목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산자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았을 때 남는 이득, 이윤, 프로핏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생산자의 목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뭘까요? 정부도 뭐 관대한 정부, 뭐 그런 정부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억압적인 정부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목표를 사회 전체의 만족감, 이걸 사회 후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셜 웰페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게 정부의 목표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와 기업이 어우러지고 거기에다 정부 부문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나타나는 게 국민 경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그 국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작동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갖다가 경제 체제, 국민 경제에 작용하는 질서 또는 국민 경제를 작동시키는 질서를 경제 체제라고 하고, 경제 체제는 크게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계획 경제 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는 지금 우리가 뭐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경제 주체, 즉 가계와 기업이라고 하는 이 민간 경제 주체 선택을 중시하면서 좀 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계획 경제 체제는 사회 전체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집권적인 그런 체제이다라고 집권적인 경제 체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한 나라 경제가 온전히 시장 경제 체제만을 채택하고 있느냐 또는 온전히 계획 경제 체제만을 채택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혼합 경제 체제이다, 즉 시장과 계획이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기초로 하면서 계획이 섞여 있다든지 또는 계획 경제 체제를 기초로 하면서 이제 뭐 시장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된다든지 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 중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계획이라고 하는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경제 체제이고요. 중국 같으면은 계획 경제 체제가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다 이제 시장의 어떤 요소가
섞여 있는 그런 체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체제의 기능, 그러니까 경제 체제가 뭔가를 담당을 해야 되겠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겠죠. 또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두 번째 소득 분배의 공평성, 그리고 세 번째 경제의 성장과 안정, 이렇게 이제 국민 경제 역할 또는 경제 체제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 경제학 입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나가요. 소득 분배 공평성까지는 나가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중간 시험 이후에 경제 성장과 안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제 크게 미시경제학 그리고 거시경제학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할 때 미시, 거시, 미자는 적을 미자고요. 거자는 클 거자입니다. 그래서 미시는 작은 눈으로, 그리고 거시는 큰 눈으로, 또는 이제 미시는 정말 시야를 적게 해가지고 거시는 시야를 넓게 해가지고 보는 그런 경제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 주체들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경제 주체들 각각을 갖다 이제 개별 경제 주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개별 경제 주체 한 놈의 경제 주체는 선택을 하고요. 이것이 어떤 한 시장의 수요 그리고 공급이라는 힘으로다가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두 힘, 시장에 참여하는 거대한 상반된 두 힘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져 가지고 균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어떻게 배분이 될까? 소득이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질까? 요걸 다루는 게 이제 미시경제학, 즉 적은 눈을 가지고 시야를 좀 좁게 해가지고 살펴보는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전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픽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큰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시야를 넓게 해가지고 보는 것,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전혀 별개의 학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이라고 해도 1970년대 후반 이후인데요. 그때서부터는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에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별개의 어떤 그런 경제학의 그 두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로 엮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입문의 목표는 여러분들 그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 보셔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학 입문의 목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어떤 교육 목표는 시장과 국민 경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긴 시간 동안 할 거예요. 중간 시험 이전에는 수요 공급 이론을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한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국민소득 GDP라든지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생산과 성장, 실업 이런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경제 전반의 어떤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교육 목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개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행태경제학 또는 뭐 정치경제학 뭐 이런 것들, 즉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미시경제학 다루고요, 거시경제학 다루고, 그리고 새로운 영역까지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제학 입문이라고 하는 과목은 당연히 이제 경제학 원론보다 더 쉬운 그런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 입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경제학 원론을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아마 제가 속해 있는 재무부동산학과, 죄송합니다. 경제,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경제학 원론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을 좀 리뷰한다, 복습한다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듯 싶고요. 나는 경제학 원론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 입문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작동 원리 어떤 것인지 좀 대략적으로 맛만 보는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 수강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교과목명은 경제학 입문 그리고 제게 3분반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3개 분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마지막 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 강의실 조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의미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목요일 날 1시서부터 2시 50분 그리고 금요일 10시서부터 10시 50분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상경대학 511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대면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목요일 날 이제 1시간씩 나눠가지고 대면 강의를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자신이 이제 속해 있는 그 해당 시간에 상경대학 511호실로 오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듯 싶기도 하네요. 제 이름은 이범웅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제 당연히 성씨를 의미할 테고요. 범 그리고 웅 해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담이긴 한데요, 여담이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그 시골에서는 또는 뭐 시골이 아니어도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분을 갖다 호칭할 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장남 또는 장녀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개똥이 아빠, 뭐 또 철수 아빠, 철수 엄마 뭐 이렇게 이제 영희 아빠, 영희 엄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범웅이 아빠, 범웅이 엄마 이렇게 안 부르고요. 제 동생이 범수거든요. 편하죠. 그래서 범수 아빠, 범수 엄마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름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 호랑이 범자에 곰웅자 쓴다. 그래서 호랑이와 범. 그래서 이범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호랑이 범자는 없죠, 사실은. 범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웅자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제 범자는 규범할 때 범이고요. 법범자라고 하고 웅은 이제 수컷웅 또는 영웅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 이범웅이고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중간 시험 볼 때 제 이름을 써야죠. 담당 교수 이름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이범응이라고 쓴다든지 또는 이범엉이라고 쓴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구실은 상경대학 410호실에 있습니다. 상경대학 4층이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왼쪽으로 맨 끝에 있습니다. 자, 연락처는 일단 그 학교 연구실 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890-2205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이 필요하시거든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 연구실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때 기록에 남아야죠. 기록에 남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정말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 연구실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연구실 전화로 전화를 하시거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찾아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교재는 2권을 쓰려고 합니다. 2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2 교재 모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맹큐의 경제학 9판이 아니라 10판인데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예, 맹큐의 경제학 10판 그리고 경제원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원론 6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맹큐의 경제학 10판이 9판이 맞네요. 기억이 기억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맹큐의 경제학 9판 맹큐라고 하는 그레고리 맹큐라고 하는 학자가 썼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환, 김종석 2분 우리나라 학자께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 맹큐의 경제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구 이창용 두 분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경제학 원론이 있죠. 자, 맹쾌경제학 사진을 보시면요, 겉표지를 보시면요, 이제 어떤 여성분이 뭘 쳐다보고 계시죠? 어딘가에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이 여성분이 또는 이 젊은 분이 시장이라고 하는데 처음 진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랭케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승우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6판이 있는데요. 요거는 겉표지가 상당히 좀 난해하죠. 난해하긴 하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 두 교재 중에 이제 맹쾌 경작은 M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이중우 이창용 교수님 경작 원론은 L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 수업 내용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보실 때 L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작 원론, 그리고 M은 맹쾌 경작. 그래서 두 가지 교재를 다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두 가지 교재 중에 미시 부분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6판을 제가 주로 쓰고요. 거시 경제학 부분은 맹쾌 경제학을 주로 씁니다. 그렇긴 하지만 서론에서 또 맹쾌 경제학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교재 모두 다 여기 강의 계획에 보시면은 좀 표기를 해놨으니까 어떤 것인지 어디 보면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평가 방법 먼저 이제 정규 시험을 2번 치릅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리고 각각의 배점을 35%로 뒀고요. 그리고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은 한 4개 내지는 6개의 분항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논술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풀이형으로 작성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형 문제는 하나 또는 많으면 2개, 이 정도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시험을 치르시다가 부정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까지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예,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정행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은 2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테고요. 20%를 배점을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과제물 2번 있으니까 한 번 과제물에 대해서 10점을 배점한다. 그리고 이 과제물은 하루 늦을 때마다 무조건 1점씩 삭감합니다. 제출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 기한을 넘기면 하루 늦을 때마다 1점씩 삭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끝까지 제출을 하지 않는다. 과제물 점수 빵점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루 늦을 때마다 1점씩 삭감하니까 점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과제물 주제는 주로 이제 경제 또는 시장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시고, 그리고 코멘트를 달아 논평하는 것,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도어에 이제 과제물 업로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10% 10점이고요. 제가 보통 3시간 결석을 하면 2점을 삭감하는 그런 형태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결석을 하면 1점을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 10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출석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점수가 당연히 또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출석 다 합쳐가지고 총점이 0점보다 아래이다, 즉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그때는 F학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학점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도 안 드려요. 그런데 중간시험 안 들어오고 기말시험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벌써
뭐 중간 시험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적고 기말 시험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적고 그럼 빵점이겠죠. 과제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총점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점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F학점 드리고요. 두 번의 시험 중에 두 번의 정규 시험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F학점 드릴 겁니다. 그래서 F학점을 받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총점이 마이너스가 되면 F학점 받는다. 또 하나는 두 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F학점 받는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까지 그리고 과제물까지, 과제물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가지고 1시간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